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그 손 당장 치우시죠.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젊은 여자의 뺨을 툭툭 치고 있었거든요. 뭐야?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해? 남자가 비웃으며 소리쳤고 여자는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남자가 벌떡 일어서며 여자의 어깨를 밀쳤고 손님들이 숨을 죽였죠. 저 양반 미쳤나 봐. 구석 테이블에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그냥 피해요. 괜히 다쳐요. 옆 테이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 네가 나한테 경고를 해?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남자가 주머니에서 낡은 군인 신분증을 꺼내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예비역 소장이야, 소장. 감히 누구한테 말댔구야?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별 2개 달았다고 대단한 줄 아시나 봐요.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고 남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뭐, 지금 군인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남자가 주먹을 쥐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너 진짜 한번 혼나고 싶니? 바로 그때 여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자신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기억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날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장윤선은 3개월 만에 받은 휴가였거든요. 특전사 중위로 복무 중이던 그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엄마, 나 오늘 저녁쯤 도착할 것 같아. 버스 안에서 전화를 끄는 윤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이 아닌 편한 옷을 입은 것도 오랜만이었고 가방 안에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 들어 있었죠. 윤선은 습관처럼 가방 지퍼를 확인했습니다. 2번 당기고 한 번 더 확인하는 동작은 군대에서 몸에 밴 것이었어요. 손님, 여기 휴게소입니다. 기사님의 안내에 윤선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휴게소 카페로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은 그녀는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구석 테이블에는 택시기사로 보이는 노인이 신문을 읽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는 젊은 여성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야, 커피 빨리 좀 줘. 남자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고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뭐? 손님을 기다리게 해? 니네 장사 이따위로 하냐? 남자가 카운터를 쾅 치며 소리쳤죠. 주변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윤선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요. 조금?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 남자가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직원의 손목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아, 아파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직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손님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어요. 택시기사가 신문을 내려놓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했죠. 윤선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 놓으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카페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남자가 고개를 돌려 윤서를 쳐다봤죠. 뭐야 너는? 네 친구야? 친구가 아니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직원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비웃었어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어디서 정의의 사도놀이야? 손 놓으시라고요. 윤서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고 남자는 코웃음을 쳤죠. 아, 진짜 웃기네. 남자가 드디어 직원의 손목을 놓았고 직원은 재빨리 카운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번엔 윤서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명령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요청? 네가 누군데 나한테 요청을 해?
남자가 윤서의 어깨를 툭 밀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어져 있었고 무게중심은 완벽하게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죠. 택시기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자세 보통 사람이 아닌데 한 번만 더 그러시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뭐? 네가 나한테 뭘 어쩌겠다고? 남자가 다시 윤서의 어깨를 밀었고 이번엔 조금 더 세게 밀었죠. 하지만 윤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경고. 니까지 것들이? 남자가 비웃으며 윤서의 뺨을 툭툭 치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죠. 윤서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자가 주먹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주먹이 윤서를 향해 날아왔죠. 하지만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서가 가볍게 몸을 틀었고 남자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어요. 그리고 윤서의 손이 남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챘죠. 아파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고 손님들은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윤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요, 손목이 부러지겠어요. 남자가 몸부림쳤지만 윤서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직원분께 사과하세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요? 남자가 소리쳤고 윤서가 손목을 조금 더 비틀자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죄송합니다. 카운터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윤서가 손을 놓자 남자는 손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하지만 남자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경찰이죠? 저 지금 폭행당했어요. 남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주며 소리쳤어요. 택시기사가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괜찮겠어요? 저 양반이 진짜 경찰을 부를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윤서가 조용히 대답했고 택시기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기, 혹시 뭐 배우신 분이에요? 아까 그 동작은 보통 사람은 못하거든요. 그냥 조금 배웠어요. 윤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고 택시기사는 그 미소 뒤에 뭔가 더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윤서는 태연하게 창가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카운터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아메리카노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윤서가 부드럽게 말했고 직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죠. 10분 후 경찰차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접니다. 저 여자가 저를 폭행했어요. 남자가 손목을 보이며 소리쳤고 경찰관이 윤서의 침착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가씨, 이게 사실인가요? 정당방위였습니다. 윤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이든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죠. 다른 분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택시 기사가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 남자가 먼저 카페 직원을 폭행했어요. 손목을 잡아당기고 뺨까지 쳤습니다. 카운터 직원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저 남자가 먼저 저한테 손을 댔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입을 열었고 경찰관이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건 그냥 농담이었고요. 남자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경찰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죠. 농담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남자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재훈 씨, 예비역 소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비역이면 민간인이십니다. 군 계급은 민간에서 효력이 없어요. 경찰관의 단호한 말에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일단 파출소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남자의 팔을 잡았고 남자는 발버둥을 치며 끌려나갔습니다. 너 기억해. 내가 가만 안 둬. 남자가 윤서를 노려보며 소리쳤지만 윤서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자가 경찰차에 태워지고 카페 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죠. 택시기사가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어디 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오늘 정말 멋진 모습 봤어요.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박정식이라는 이름의 60대 노인이었습니다. 예비역 하사 출신으로 지금은 택시 노조 대표로 일하고 있었죠. 택시가 휴게소를 빠져나가자마자 박정식 택시기사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박정식 택시기사님이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형님, 휴게소에서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경찰이 노재훈을 연행했다는데요? 아, 맞아. 그게 말이야. 박정식 택시기사님이 윤서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노재훈이 누군데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물었고 박정식 택시기사님이 한숨을 쉬었죠. 예비역 소장이라고 하더라. 근데 카페에서 난동 부리다가 한 아가씨한테 제압당했어. 뭐? 소장이 제압당했다고요? 상대방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 아가씨 보통이 아니야. 박정식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윤서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형님, 노재훈 그 사람 성질 더럽기로 유명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아, 끊을게. 택시기사님이 전화를 끊고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혹시 들으셨죠? 네. 윤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 노재훈이라는 사람, 이 동네에서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박정식 택시기사님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예비역 소장 출신이라고 여기저기 행패 부리고 다니거든요. 작년에도 음식점에서 주인 때리고 합의금 받아낸 적 있어요.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죠. 조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 보복하는 걸로 유명해요. 박정식 택시기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명함을 꺼내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택시노조 대표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윤서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죠. 감사합니다. 박정식 택시기사님. 저도 옛날에 군대 있었거든요. 하사 출신이에요. 아가씨 동작 보니까 특전사 훈련 같던데요. 택시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윤서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조금 배웠어요. 택시는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고 이윽고 시내로 접어들었죠. 윤서가 한 집 앞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요. 택시가 멈췄고 윤서가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아가씨, 진짜 조심하세요. 박정식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고 윤서가 고개를 숙이며 택시를 배웅했죠. 윤서는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야? 엄마 나왔어. 거실에서 어머니가 나와 윤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네. 얼른 들어와. 밥 차려줄게. 어머니가 윤서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고 윤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윤서가 어머니와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거칠고 강한 소리였죠.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현관을 쳐다봤어요. 누구지?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윤서가 인터폰을 확인했고 화면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죠. 장윤서 씨 계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윤서가 인터폰에 대고 물었죠. 노재훈 소장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잠깐만 나오시면 됩니다. 남자가 대답했고 윤서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윤서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엄마. 윤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손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죠. 문 밖의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하시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윤서는 인터폰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남자들의 표정은 협박적이었고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서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비웃었어요. 경찰이요? 소장님이 이미 풀려나셨는데요. 합의하러 오신 거예요. 윤서의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긴장감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윤서는 인터폰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은 협박적이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합의하러 오신 거라고요? 윤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오늘 일로 많이 불쾌해하셨거든요. 3천만 원 정도면 조용히 넘어가시겠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3천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윤서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손목에 붕대를 감은 노재훈이 내렸죠. 장윤서 씨,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노재훈이 비웃으며 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고 쾅쾅 소리가 집안까지 울렸어요. 윤서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윤서가 침착하게 주소를 알려주며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노재훈은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윤서의 팔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야, 무서워.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처리할게요. 윤서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가죽 케이스가 들어 있었고 윤서는 그것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노재훈은 대문 앞에서 집을 천천히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참 좋은 집이네요. 어머니랑 단둘이 사시나 봐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 걱정 많으시겠어요. 윤서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요? 저는 그냥 걱정해 드리는 겁니다. 노재훈이 웃으며 대문을 또 한 번 흔들었어요. 8분이 지났을 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출소 경찰차가 집 앞에 멈춰 섰고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윤서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본인이십니까? 네, 오늘 휴게소에서 이 사람이 카페 직원을 폭행했고 제가 정당방위로 제지했습니다. 윤서가 설명하는 동안 나이든 경찰관이 윤서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윤서의 자세가 뭔가 달랐거든요. 그런데 집까지 찾아와서 합의금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노재훈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오해를 풀러온 겁니다. 노재훈이 웃으며 말했지만 경찰관은 윤서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아가씨, 혹시 관련 직종에 계신 분이세요? 경찰관의 질문에 노재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련 직종이요? 그냥 회사원일 텐데요. 하지만 나이든 경찰관은 윤서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윤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가죽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안에는 군인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특전사 중이시군요. 휴가 중이십니까?
나이든 경찰관이 공손하게 물었고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일 휴가입니다. 그 말에 노재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젊은 경찰관도 놀란 표정으로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경찰관이 노재훈을 돌아봤습니다. 예비역 소장 출신이시라면서요? 현역 특전사 중위한테 합의금을 요구하러 오셨습니까? 경찰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죠. 노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만약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군 헌병대에도 통보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말에 노재훈은 차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창문을 내리고 윤서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전사 중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장윤서 씨. 밖에서는 그냥 일반인일 뿐이죠. 차가 출발했고 경찰관이 윤서에게 격려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중위님. 감사합니다. 윤서가 답례하며 고개를 숙였고 경찰차도 천천히 떠났어요. 윤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윤서를 쳐다봤어요. 윤서야, 저 사람이 내 신분을 알게 됐어. 괜찮아요, 엄마. 윤서가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재훈은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됐고 더 치밀하게 나올 거라는 걸. 경찰차가 떠나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고 윤서는 창문 커튼을 모두 내렸어요. 윤서야, 저 사람 정말 다시 올까? 괜찮아요. 엄마, 제가 지킬게요. 윤서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고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시장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너는 집에 있어. 금방 다녀올게. 어머니가 윤서를 안심시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서는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전 11시쯤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윤서 중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 헌병대 수사과 김성민 과장입니다.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민 씨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노재훈 씨가 중위님께 접근한 사실을 파악했고 예비역 소장 출신이 현역 장교에게 협박을 했다면 군 명예실추 행위입니다. 과장님, 제가 직접 처리하고 싶습니다. 윤서가 말했지만 김성민 씨는 단호했어요. 중위님,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노재훈 씨는 과거에도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혹시 또 접촉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김성민 씨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오쯤 어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윤서야, 내가 좋아하는 갈비 사왔어.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윤서도 따라 들어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윤서야, 너 군대 생활 힘들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윤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의젓하게 컸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윤서를 안았어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윤서는 CCTV 설치 업체에 연락했고 내일 오전 설치로 확정했어요. 저녁 무렵 윤서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갈비찜은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윤서의 그릇에 갈비를 더 담아주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재빨리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무슨 택배인데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받는 분 이름이 장윤서 씨로 되어 있는데요. 보내시는 분 이름은 없습니다.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택배기사가 상자를 내려놓고 떠났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집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윤서야, 뭐야? 어머니가 물었어요. 윤서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진이었어요.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장중희님, 특전사라고 해서 가족까지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죠. 윤서의 손이 떨렸고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사진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윤서야, 이게 뭐야? 윤서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김성민 수사과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접촉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보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즉시 그 사진을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제가 3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김성민 헌병수사과장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재훈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을 넘었다는 걸. 30분 후 집 앞에 군용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군인이었어요. 단정한 제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윤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 경례했습니다. 장윤서 중위입니다. 김성민 헌병수사과장입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김성민 과장님이 답례하며 말했어요. 윤서는 김성민 과장님을 집 안으로 안내했고 거실에는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윤서가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건넸어요. 김성민 과장님이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뒤에 적힌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협박입니다. 예비역 신분을 이용한 현역 장교 협박입니다. 김성민 씨가 사진을 증거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과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어머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김성민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윤서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 엄마, 잠깐만 친척 집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윤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김성민 헌병수사과장님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즉시 출동하십시오. 민간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김성민 씨가 윤서를 쳐다봤어요. 중위님, 내일 아침 헌병대로 출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은 제가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분 후 또 다른 군용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헌병 2명이 내렸고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준비했어요. 윤서야, 너는 괜찮겠니? 어머니가 짐을 싸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윤서가 어머니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차에 올라타고 차량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윤서는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김성민 씨가 윤서 옆에 섰습니다. 중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성민 씨는 차에 올라타기 전 윤서에게 말했어요.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노재훈 주변을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서가 김성민 헌병수사과장님을 쳐다봤어요. 그가 예비역 소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징계제대였습니다. 김성민 씨의 말에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하 폭행 건으로요. 그리고 그 이후로 민간에서도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김성민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역 장교에게 협박을 했다는 건 군사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내일 오전 10시 헌병대에서 뵙겠습니다. 김성민 씨의 차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고 윤서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윤서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박정식님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윤서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정식 택시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식 택시기사님, 저 장윤서예요. 아,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박정식 씨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 헌병대에 가야 하는데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윤서가 물었고 박정식 씨가 바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몇 시에 모시러 갈까요? 9시쯤 집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정식 씨는 따뜻한 목소리가 윤서를 안심시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창밖에는 헌병 차량이 천천히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박정식 택시기사님의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서는 군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아가씨, 군복 입으시니까 정말 달라 보이네요. 박정식 택시기사님이 말했고 윤서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택시는 헌병대 본부로 향했어요. 아가씨, 저 노재훈이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가씨가 특전사 중이시라는 거 알고 나서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박정식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30분 후 헌병대 본부에 도착했어요. 끝나시면 연락 주세요. 박정식 씨가 말했고 윤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3층 수사과에서 김성민 씨가 윤서를 맞이했어요. 조사실에 앉자 김성민 헌병 수사과장님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중위님, 어제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윤서가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부터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중위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노재훈이 어제 밤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바로 그때 김성민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성민입니다. 김성민 씨는 전화를 받았고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성민 님이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중위님, 노재훈이 중위님 집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같이 가시죠. 두 사람은 급하게 주차장으로 향했고 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30분 후 차가 윤서의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골목 입구에는 경찰차 3대가 멈춰 있었고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차에서 내리자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장윤서 중위님이십니까? 네. 노재훈이 중위님 집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도주했고 지금 추적 중입니다. 윤서는 집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대문 앞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전사 중위님 조심하세요. 윤서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헌병 수사과장님이 윤서 옆에 섰습니다. 중위님,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바로 그때 경찰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의자 발견, 골목 뒤편 공터에서 발견했습니다. 윤서가 재빨리 골목 뒤편으로 달려갔어요. 공터에는 경찰관 2명이 노재훈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노재훈은 담배를 피우며 비웃고 있었어요. 장중희님 오셨네요. 제가 선물 남기고 갔는데 마음에 드셨어요?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노재훈을 바라봤습니다. 노재훈 씨, 지금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김성민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체포요? 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노재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문에 페인트 칠한 게 당신이죠? 경찰관이 물었어요. 증거 있어요? 노재훈이 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지만 그의 손에는 붉은색 페인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 손 좀 보십시오.
헌병 수사과장님이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페인트 자국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확인하고 수갑을 꺼냈습니다. 노재훈 씨, 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노재훈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노재훈이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그를 경찰차로 끌고 갔습니다. 노재훈이 경찰차에 태워지기 전 윤서를 돌아보며 낮게 말했어요. 장중희님, 이거 끝이 아니에요. 윤서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김성민 과장님이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중희님,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재훈의 마지막 눈빛이 아직 뭔가 남아있다는 걸. 밤 11시 윤서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잠들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윤서는 옆에 둔 군용 칼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서가 재빨리 인터폰을 확인했고 화면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노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장중희님 나왔어요. 보석으로 나왔다고요. 노재훈이 인터폰을 향해 비웃으며 말했어요. 윤서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김성민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노재훈이 집 앞에 있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중희님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김성민 헌병 수사과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노재훈은 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쾅! 쾅! 나와요, 장중희님. 특전사 중이라면서요? 왜 숨어 있어요? 노재훈이 소리쳤고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놀란 표정으로 윤서를 쳐다봤어요. 윤서야, 저 사람이 또 왔어? 엄마,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제발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윤서는 현관문 앞으로 갔어요. 노재훈은 여전히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장중희님, 겁쟁이네요. 특전사 중위가 이렇게 숨어만 있어요?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켰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대문 너머로 노재훈이 보였습니다. 나왔네요, 드디어. 노재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노재훈 씨,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윤서가 차갑게 말했지만 노재훈은 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돌아가라고요? 저는 그냥 인사하러 온 건데요. 보석으로 나온 거 축하해 달라고요. 윤서는 대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경찰이 곧 올 겁니다. 경찰이요? 오라고 하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노재훈이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윤서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 칼 내려놓으세요. 이거요? 그냥 호신용인데요. 요즘 세상이 무서우니까요. 노재훈이 칼을 흔들며 말했고 윤서는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노재훈과의 거리는 약 3m였습니다. 장중희님 용감하시네요. 특전사답게 싸워볼까요? 노재훈이 칼을 들고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윤서는 침착하게 자세를 낮췄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어졌으며 무게중심은 중앙에 있었습니다. 노재훈이 칼을 들고 윤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윤서는 가볍게 몸을 틀었고 노재훈의 팔을 정확하게 잡아챘어요. 노재훈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서가 노재훈의 팔을 뒤로 꺾으며 바닥에 눌렀어요. 아파. 나. 노재훈이 소리쳤지만 윤서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차와 헌병 차량이 동시에 도착했어요. 수사과장님과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렸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중희님, 괜찮으십니까? 김성민 과장님이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윤서가 대답했고 경찰관들이 노재훈을 체포했습니다. 노재훈 씨, 흉기 소지 및 주거 침입 미수, 협박 혐의로 재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노재훈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이번엔 보석 없습니다. 김성민 헌병 수사과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재훈이 경찰차에 태워지며 윤서를 돌아봤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패배가 가득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헌병 수사과장님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났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윤서를 꽉 안았습니다. 윤서야, 정말 괜찮니?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윤서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이제 진짜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밥 먹자. 윤서는 거실로 나가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 제가 없어도 괜찮으시죠?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잖아. 그리고 우리 딸이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침을 먹고 윤서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박정식 택시기사님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오늘 부대 가시는 거죠? 네, 택시기사님. 윤서가 짐을 트렁크에 실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서 윤서를 배웅했어요. 윤서야, 조심해. 네, 엄마 자주 전화할게요. 윤서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고 윤서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아가씨, 이번 일 정말 대단했어요. 박정식 택시기사님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가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택시는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1시간 후 택시가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박정식 택시기사님이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윤서가 짐을 내리고 요금을 지불하려 하자 박정식 택시기사님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내는 겁니다. 아가씨가 저희 동네를 지켜줬잖아요. 윤서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택시기사님. 택시가 출발했고 윤서는 부대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초병이 윤서를 확인하고 격려했습니다. 장윤서 중위님 복귀하셨습니까? 네. 윤서가 답례하며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 짐을 풀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헌병 수사과장님이었습니다. 중위님 복귀하셨습니까?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윤서가 대답했어요. 중위님, 급히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김성민 수사과장님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노재훈이 오늘 새벽 구치소에서 의문사했습니다. 김성민 씨의 말에 윤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의문사라니요? 자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김성민 씨가 말을 이었어요. 감방 CCTV가 정확히 사건 시각에 고장났고 교도관들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장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조사하던 중 노재훈 뒤에 더 큰 인물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성민 헌병 수사과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노재훈은 그냥 말단이었습니다.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입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고위층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과장님이 말했습니다. 중위님, 조심하십시오.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전화를 끊고 윤서는 침대에 앉았어요. 노재훈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그때 대대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윤서는 급하게 대대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중인 앉게. 네, 대대장님. 윤서가 의자에 앉았어요.
헌병대에서 연락이 왔네. 노재훈이 사망했다고 하던데. 대대장이 윤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방금 전화 받았습니다. 자네와 관련된 사건인데 혹시 위험할 수 있네. 대대장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당분간 부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만약 수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게.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윤서가 격려했습니다. 대대장실을 나와 윤서는 복도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노재훈이 죽었고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윤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잘 도착했어.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혹시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윤서가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부대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라는 걸. 다음 날 오후 윤서는 훈련장에서 부사관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흐르는 훈련이었지만 윤서의 머릿속은 여전히 노재훈의 죽음으로 가득했어요. 중위님, 잠깐 쉬시죠. 선임 부사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윤서가 대답했지만 선임 부사관은 윤서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어요. 중위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훈련 계속하겠습니다.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윤서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성민 헌병수사과장님이었습니다. 중위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윤서가 대답했어요. 노재훈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김성민님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전날 밤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이었고 그 이후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윤서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 번호를 추적했습니까? 네, 하지만 선불폰이었습니다. 김성민 헌병수사과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성민 수사과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노재훈의 계좌에 사망 일주일 전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그 돈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헌병 수사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실소유주를 추적 중인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장님, 노재훈이 누군가에게 고용됐다는 뜻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민 헌병수사과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위님을 표적으로 삼은 배우가 있다는 겁니다. 윤서의 손이 떨렸어요. 왜 저를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수사과장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위님의 과거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위님께서 과거에 특별한 작전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윤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2년 전 대테러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작전이었습니까? 김성민 님이 물었습니다. 기밀 작전이었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국내 테러 조직 소탕 작전이었고 저는 지원 병력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때 체포된 인물들은요? 대부분 구속됐고 일부는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김성민 헌병수사과장님이 침묵했어요. 중위님, 혹시 그때 작전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윤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 명 있었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말했어요. 조직의 2인자였는데 체포 직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요.
수사과장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강민철이었습니다. 윤서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민 헌병수사과장님이 말했습니다. 중위님,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윤서는 침대에 앉았어요. 강민철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년 전 작전에서 그는 끝까지 저항했고 체포될 때 윤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를 기억하십시오, 중위님. 강민철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밤 10시 윤서는 다시 김성민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위님 확인했습니다. 김성민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강민철이 3개월 전 가석방됐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석방이요? 네, 모범수로 감형됐고 보호관찰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김성민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관과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과장님, 강민철이 노재훈을 고용했다는 뜻입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성민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전국에 수배령을 발부하겠습니다. 중위님, 조심하십시오. 강민철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전화를 끊고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어요. 강민철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거라는 걸. 윤서는 서랍을 열고 군용 칼을 꺼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훈련장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강민철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훈련장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혼자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땀이 흐르고 숨이 차올랐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을 달리고 나서야 윤서는 멈춰섰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장윤서 중위님, 오랜만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누구십니까? 저를 잊으셨나요? 2년 전 중위님이 저를 체포했잖아요. 남자의 목소리에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철.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민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목적이요? 간단합니다. 중위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2년 동안 교도소에서 썩었죠. 강민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건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윤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범죄라니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어쨌든 이제 제 차례입니다. 강민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윤서는 주변을 둘러봤고 훈련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노재훈을 고용한 게 당신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너무 무능했어요. 그래서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민철이 말했고 윤서의 손이 떨렸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 참고로 중위님 어머니도 안녕하시죠? 강민철의 말에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히 우리 엄마한테 손대면. 손대다니요. 저는 그냥 안부를 물은 건데요. 중위님 조심하세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요. 전화가 끊겼고 윤서는 즉시 헌병수사과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과장님, 강민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즉시 그 번호를 보내주십시오. 김성민 헌병수사과장님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윤서가 번호를 보내자 김성민 헌병수사과장님이 말했어요. 중위님, 지금 즉시 어머님께 연락하십시오. 윤서는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윤서의 손이 떨렸고 네 번째 전화에서 어머니가 받았어요. 윤서야? 엄마, 괜찮으세요? 윤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나 괜찮아. 아침에 시장 갔다 왔어. 휴대폰을 부엌에 두고 나갔더니 전화를 못 받았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지금 즉시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제가 곧 경찰을 보낼게요. 그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알았어, 윤서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서는 김성민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과장님, 어머니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즉시 경찰과 헌병을 파견하겠습니다. 중위님도 부대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김성민 헌병 수사과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대대장실로 향했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대대장이 윤서를 쳐다봤어요. 장중이 무슨 일인가? 대대장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윤서가 경례하며 강민철에게서 전화가 온 일과 어머니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대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장중이 당분간 부대 내에서만 활동하게, 외출과 외박은 전면 금지하겠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윤서가 경례했고 대대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훈련장이 보였고 부사관들이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민철은 자신을 노리고 있었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윤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은 특전사 중이었고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김성민 헌병 수사과장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중위님, 강민철의 전화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 발신됐고 현재 그 지역을 수색 중입니다. 그리고 중위님 어머니 댁에 경찰과 헌병이 배치됐습니다. 안전합니다. 김성민 헌병 수사과장님의 말에 윤서는 조금 안심했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중위님, 곧 끝날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김성민 헌병 수사과장님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훈련장은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알고 있었어요. 강민철이 곧 나타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윤서는 숙소에서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대는 고요했고 초병들이 순찰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자정이 넘어갈 무렵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죠. 헌병 수사과장님이었습니다. 중위님, 강민철을 발견했습니다. 김성민님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부대에서 약 3km 떨어진 폐공장이네요. 하지만 강민철이 인지를 잡고 있습니다. 김성민 헌병 수사과장님이 말을 이었죠. 민간인 한 명을 붙잡고 중위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고 하네요.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중위님, 위험합니다. 김성민 헌병 수사과장님이 말했지만 윤서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죠. 과장님, 민간인이 위험해요. 제가 가야 합니다. 20분 후 헌병 차량이 윤서를 태우고 부대를 빠져나갔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차량 안에서 윤서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하자 경찰차와 헌병 차량들이 공장을 둘러싸고 있었죠. 조명이 공장을 비추고 있었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김성민 헌병 수사과장님이 윤서를 맞이했습니다. 중위님, 강민철은 2층에 있어요. 무전기를 가지고 가십시오. 헌병 수사과장님이 무전기를 건네며 말했죠. 윤서는 무전기를 받아 귀에 꽂고 천천히 폐공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공장 내부는 어둡고 습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윤서의 발소리만 울렸죠. 2층에 도착하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공간 한가운데 강민철이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 옆에는 남자가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손에 칼을 들고 있었어요. 장윤서 중위님 오셨군요. 강민철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죠. 윤서는 침착하게 강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인질을 풀어주십시오. 인질이요? 강민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데 운이 없었죠. 중위님, 2년 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강민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강민철을 바라봤어요. 중위님이 저를 체포했을 때 저는 저항했죠. 하지만 중위님은 제 팔을 꺾었습니다. 강민철이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지금도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교도소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건 당신이 저항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테러 조직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테러 조직이라니요. 강민철이 소리쳤죠. 우리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당신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강민철이 칼을 들고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자세를 낮췄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어졌죠. 한 발짝만 더 오면 당신을 제압하겠습니다. 윤서가 차갑게 말했어요. 강민철이 멈춰섰죠. 중위님,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강민철이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강민철이 리모컨을 흔들며 말했죠. 이 공장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모두 폭발합니다.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죠. 무전기를 통해 김성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위님, 즉시 철수하십시오. 하지만 윤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민철 씨, 그 버튼을 누르면 당신도 죽습니다. 윤서가 침착하게 말했죠. 알고 있어요. 강민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위님과 함께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강민철이 말했어요. 중위님이 무릎을 꿇고 제게 사과하십시오. 그럼 인질을 풀어주고 저도 순순히 체포되겠습니다. 윤서는 강민철을 바라봤죠. 인질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사과합니다. 윤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강민철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강민철이 인질 쪽으로 걸어가며 밧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윤서가 재빨리 몸을 날렸죠. 강민철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고 윤서가 강민철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강민철이 비명을 질렀지만 윤서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헌병들이 급하게 들어와 강민철을 체포했죠. 인질도 안전하게 구출됐습니다. 김성민 헌병 수사과장님이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중위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부대 대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강민철 체포 이후 정식 보고를 해야 했거든요. 대대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대대장이 환하게 웃으며 윤서를 맞이했어요. 장중이 정말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윤서가 격려하며 대답했죠. 헌병대와 경찰에서 연락이 왔네. 자네 덕분에 위험한 인물을 체포했다고 하더군. 대대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에요. 윤서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자네는 정말 특전사답네. 대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앞으로도 그 정신으로 부탁하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서가 다시 격려했습니다. 대대장실을 나와 윤서는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으로 훈련장이 보였고 부사관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죠.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오후 2시쯤 윤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 윤서야.
윤서야, 경찰이 어제 다 철수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거니?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윤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다행이다. 우리 딸 정말 고생했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곧 휴가 나오면 갈게요. 알았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전화를 끊고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성민 과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중위님, 강민철이 정식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성민 헌병수사과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인질 감금, 협박, 폭발물 제조 등 여러 혐의로요. 이번엔 최소 15년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중위님이 수고하셨죠. 김성민 헌병수사과장님이 말했어요.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윤서가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윤서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휴게소에서 노재훈을 만난 것, 집까지 찾아온 협박, 그리고 강민철과의 대치까지요. 모든 게 꿈 같았죠.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감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훈련장으로 나갔죠. 부사관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윤서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중위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윤서가 밝게 대답했어요. 훈련이 시작됐고 윤서는 부사관들과 함께 땀을 흘렸죠. 뛰고 구르고 소리치며 훈련하는 동안 윤서는 자신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자리였고 이곳에서 자신은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선임 부사관이 윤서에게 다가왔죠. 중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모두 중위님을 존경합니다. 선임 부사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서가 겸손하게 말했죠. 그게 대단한 겁니다. 선임 부사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윤서는 숙소로 돌아와 박정식 택시기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택시기사님, 모든 일이 잘 해결됐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잠시 후 박정식 택시기사님에게서 답장이 왔죠. 다행이네요, 아가씨.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윤서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무렵 윤서는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는 부대 전체가 한눈에 보였죠.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지난 며칠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죠. 그리고 윤서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자신은 특전사 중위이고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게 자신의 길이고 자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왔어요. 윤서는 언덕에서 내려와 숙소로 돌아갔죠.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윤서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윤서는 짧은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윤서를 꽉 안았어요. 윤서야, 우리 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죠. 엄마, 다녀왔어요. 윤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따뜻했고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윤서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죠. 엄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살이 빠진 것 같아. 어머니가 윤서의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서와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윤서야,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가 윤서의 손을 잡으며 물었죠. 괜찮았어요, 엄마.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딸이 이렇게 의젓하게 컸네.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윤서를 다시 안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윤서는 혼자 동네를 산책했죠.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윤서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식 택시기사님이었어요. 아가씨, 혹시 집에 오셨어요? 네, 택시기사님, 오늘 도착했어요. 윤서가 대답했죠. 그럼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한턱 내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윤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서는 택시기사님과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아가씨, 저도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박정식 택시기사님이 식사를 하며 말했죠. 그때 저도 누군가를 지켜야 했거든요.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택시기사님,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맞아요. 그게 진짜 용기죠. 박정식 택시기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아가씨,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정식 택시기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세상에는 노재훈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가씨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힘 있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비겁한 일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기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권력이든 돈이든 힘이든 그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거지 남을 짓밟기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박정식 택시기사님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려면 잘못된 일을 보고 참지 말아야 해요. 침묵하는 순간 잘못된 일은 계속되니까요. 아가씨가 용기를 낸 덕분에 이 동네가 더 안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윤서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윤서는 침대에 누워 박정식 택시기사님의 말을 되새겼죠.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다. 힘은 남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다. 잘못된 일을 보고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윤서는 이 말들을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윤서는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능력을, 용기를 언제나 올바른 곳에 쓰겠다고요.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군복을 입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해. 우리 딸, 엄마는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윤서를 안으며 말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세상의 이치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줘서 고마워. 윤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맑은 하늘이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노재훈 같은 사람들이 있고 강민철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박정식 택시기사님 같은 사람들도 있고 김성민 과장님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는 세상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지키는 세상을요. 침묵하지 않고 잘못된 일 앞에서 용기를 내는 세상을요. 윤서는 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게 자신의 길이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윤서는 믿고 있었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